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몇 번 말씀드린 리플은 처음엔 이제 글로벌 송금부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점점 디파이나 점점 마치 이더리움처럼 확대하려고 하는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서 아마 승인이 된다고 하면 송금뿐만 아니라 지금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송금을 베이스로 해서 디파이나 그런 아마 파이낸스 마켓을 더 확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금융권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되는 복합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아직은 이더리움이 워낙 강세긴 한데요. 이더리움 마켓 같이 이더리움 워낙 강세긴 하고 EVM 계열이 워낙 강하긴 한데 리플이 갖고 있는 국제 송금에 대한 강점과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물론 이제 중앙화된 거 아니냐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그런 분산 원장 기술을 갖고 기존 금융권과 잘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디파이 아니면 복합 금융의 강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거의 뭐 엑셀레이팅 되겠죠.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 리플 형태가 늘어나서 아마 리플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은 법적인 게 아직은 안 넘어가서 그것들은 아마 이제 트럼프 2.0 내에서 아마 이 에코 내에서는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것들을 근데 이번 나왔지만 CBDC는 아예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CBDC는 아직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국 달러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마켓이 커지는 것처럼 그 영향이 아마 리플 생태계 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더리움처럼 이런 마켓 갖고 있는 생태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사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또 미국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유럽의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이 테더 쪽에 관한 입지도 좀 좁아들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들도 시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에 관한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리플에 관한 ETF보다는 라이트코인 ETF가 더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내용도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왜 라이트코인이 더 현물 ETF가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볼까요, 교수님? 비트코인은 워낙 그 생태계 내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결제하는 부분 때문에 라이트 네트워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워낙 대장주로서 그 생태계가 있어서 그 비트코인과 연관된 라이트코인이 나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거에 연관돼 있는 라이트코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분 관점에서. 근데 리플도 송금이나 그런 것들에 워낙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관점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워낙 강력한 생태계가 있고 비트코인 내에서 라이트 네트워크로 결제하는 부분 때문에 라이트 네트워크가 쓸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더 강할 거야라고 한 관점에서 아마 라이트 코인이 ETF가 더 빨리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리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점에서 누가 먼저 될지는 사실은 뭐 나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각자 특징이 있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크립토 마켓이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반증이긴 하죠. 사실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에 뭐 리플이 됐든 솔라나 됐든 자꾸 ETF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점점 그 시장이 기관 투자라든지 더 일반 사람들도 쉽게 거래하고 활용되는 게 더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까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라이트 네트워크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워낙 강력해서 거기 관련된 결제라든지 라이트 네트워크가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다뤘었을 때도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또 들었던 이야기들이 뭐 반감기도 있고 또 POW 방식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는 그런 면들 때문에 현물 ETF로 출시되기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블룸버그의 분석가의 이야기 이후에 라이트코인 시세가 좀 반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리플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거는 규제 리스크죠. 사실은 지금 워낙 그런 법적인 규제 리스크가 있어서 규제 리스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은 SEC의 승인 여부, 리플의 법적 문제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면 더 규제 리스크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규제 리스크가 계속 뭐 질질 끈다든지 승인이 더 유예가 돼서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규제 리스크는 분명히 투자자분들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뭐 시장 변동성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것 같고 시장 변동성은 그런 규제 리스크와 더불어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의 유동성, 거래량 확인해서 원활한 매매가 가능한지 봐셔야 되는데 일단 앞단 규제 리스크나 그런 것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게 규제 리스크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시점이라든지 그 규제 리스크가 확실히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는지 존재하는지 그걸 좀 확실히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유동성 아니면 규제 리스크 다음에 이제 시장 변동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좀 보셔서 이 세 가지 점을 이거 사실은 이거는 뭐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데 적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면을 보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ETF 투자가 이제 워낙 흥행을 하다 보니까 현물거래소 쪽으로의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고 해요.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워낙 잘 아시는 분이면 뭐 직접 하셔도 되는데 나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 마치 그냥 펀드처럼 주식 거래하듯이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ETF가 선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긴 한데 보면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글로벌리 뭐 투자를 많이 경험이 있어서 내가 직접 투자도 하고 뭐 다른 데 선물도 하고 뭐 디파이처럼 뭐 스와핑도 하고 그런 분들은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하는 분들은 ETF를 더 선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파워 유저면 직접 하실 거고 내 파워 유저가 아니라 난 직접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일부를 하려면 포트폴리오나 이렇게 내가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ETF를 하실 것 같고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직접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약간 투자 쪽은 아니고 저는 뭐 기술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일부는 저도 뭐 테스팅용으로는 직접 하죠. 근데 아마 ETF는 나중에 제가 직접 일부 파워 유저긴 합니다만 ETF는 시장 확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려고 일부는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일반 분들은 점점 ETF가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뭐 현물 ETF, 나중에 크립토 ETF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관심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몇 번 말씀드린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되는 거 확실히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큰 축이 또 ETF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순수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파워 유저분들이면 파워 투자자들이면 직접 하시죠. 내가 직접 해보고 뭐 여기서 땡겨서 일로 넣어보기도 하고 스와핑도 해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의외로 많긴 해서요. 근데 해외에 보면 뭐 기관 투자하면 ETF를 하니까 근데 일반 편하게 난 갖고 있는 자산가인데 자산가 보시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그냥 주식 거래를 하시고 싶어 그러면 ETF를 하시는 분들 왜냐면 ETF라고는 주식 그 증권회사 앱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쓰는 또 UI, UX 관점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나눠질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좀 합쳐지지 않을까? 마치 슈퍼 서비스, 슈퍼 앱의 시대처럼 또 하나로 합쳐지는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죠. 나 이번에 몇 프로 거래매가 자동으로 AI 에이전트가 자동 거래하는 이렇게 좀 시나리오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의외로 ETF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실제로 현물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들을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ETF를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제 ETF를 매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ETF는 이미 법적으로 이제 그런 리갈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 ETF라고 하는 이제 법적인 것도 이제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초 자산이 되는 것들이 원래는 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기초 자산이야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리거시,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 하기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코인베이스로 직접 할 수가 있는데 ETF라는 이유는 기존에 ETF 갖고 있는 편의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ETF를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이 ETF 자체는 이미 오랜 역사가 있죠. 뱅가드라든지 블록락 또 원래 ETF로 커진 회사죠. 자산운용사.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기초 자산이야. 이제 에셋 클래스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블록락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갖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인 거죠.